안녕하십니까. 이번 금요강좌 2022년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의 강의를 맡게 된 김상훈 차장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저희 한국은행에서 지난 2월 말에 발표한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망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세계 경제 전망과 국내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세계 경제 전망 부분을 담당하였고 후반부의 국내 경제 전망은 조사총괄팀의 조병수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살펴보는 이유는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정도 또는 이와 관련한 그 각국 정부의 정책 대응에 따라서 경제 회복 속도가 달라지고 그 향후 성장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먼저 보시고 나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전개 상황입니다. 우선 해외의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염력이 강한 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의 감염병 확산세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글로벌 확진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오른쪽 표를 보시면 글로벌 확산세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점을 지나고 있는 데 반해서 아세안 5개국 등 다수의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사망자 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변이가 나올수록 치명률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오미크론 변이는 그 전에 바로 이전의 델타 변이에 비해서 전염성은 높지만 치명률은 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명률이 낮은 이유로 그 주요국에서 이미 부스터샷을 접종을 많이 했고 치료제도 많이 보급되어서 중증화 및 치명률이 낮은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그 팬데믹에서 그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면서 영국, 덴마크 등 그 유럽 국가들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9일 뉴욕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영국은 이보다 앞서서 지난 1월 27일에 방역 패스 폐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역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그 빨간색의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고령층의 부스터샷 접종 확대 등으로 치명률은 그 파란색 선처럼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하여 현 수준의 위중증 환자 수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응 여력을 갖춘 국가들은
대체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8일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 시간을 10시로 이미 완화했고 3월 1일부터는 방역 패스 시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전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원자재 및 부품 등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서비스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감염병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고 증증화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기조적으로는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계 경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세계 경제, 글로벌 교역, 그리고 물가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같은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 및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제 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경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주요국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지난 4, 4분기 중 양호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글로벌 PMI라고 해서 전반적인 경제 심리 지표인데 코로나 위기 초반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기준치 5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선진국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신흥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5.9%, 금년 4.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움직임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교역과 물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교역은 글로벌 경기와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상품 교역량은 견조한 글로벌 재화 수요를 바탕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도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여행 서비스 회복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모습인데 운송, 기타 상업 서비스 등이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교역은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상품 교역은 글로벌 공급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교역도 입국 제한이 완화되는 등으로 인해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입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다수 국가에서 지난 전망에 비해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 물가 상황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유럽에서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년 1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82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7.5%를 기록하였고 유럽의 경우 9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5.1%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 기타 신흥국도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국 경제 전망을 하나씩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 4분기 이후 고용과 소비 개선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아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산업 생산 및 소매 판매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월 중 산업 생산은 난방 등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하였고 소매 판매는 12월 중 하락하였다가 1월에 전자상거래 및 신차 판매 등에 힘입어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소비 개선, 노동 공급 증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코로나 전개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우 감염병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어서 소비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로 지역은 EU 27개국 가운데 단일 통화인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19개국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유로존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유로 지역은 겨울철 감염병 확산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4, 4분기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이동 제한 지수가 지난해 말 급격히 상승했다가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1월에 서비스업 PMI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제조업 생산을 제약해온 공급 차질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PMI 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유로 지역의 경우 지난 1월 말 전후로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식당, 술집 등의 영업 금지 조치를 종료했고 프랑스는 공공장소 인원 제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였습니다. 독일도 상점 내 백신 패스 제시 의무를 해제한 상황입니다. 향후 유로 지역은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경제 회복 기금 집행 등으로 인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에너지 가격 상승,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지난해 4, 4분기 중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경기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12월 중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이 방역 조치 강화로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2월 이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 중점 조치 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의 음식점 영업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또 5인 이상 모임 자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월 서비스업 PMI도 기준치인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그 감염병 확산세가 완화되면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등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재정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6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08조엔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은 지난해 4, 4분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의 차단을 위해서 시행되었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그 시안, 위저우, 바이서 등의 도시에서 전면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난해 12월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표에서와 같이 제조업 PMI 역시 기준치인 50 내에서 횡보하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둔화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중국 정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시행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경기 둔화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신흥국들을 보시겠습니다. 신흥국은 워낙에 다양한 나라가 그 다양한 지역에 퍼져 있다 보니까 국가별로 상이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세안 5개국을 보시겠습니다. 아세안 5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5개 국가를 의미합니다. 아세안 5개국은 수출 호조로 이어지면서 산업 생산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제조업 PMI도 21년 10월 이후 기준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산 차질이 완화되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재개되면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 들어 감염병 재확산으로 이동이 제약되고 있는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경우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인도의 경제 지표를 보시면 1월 중 수출이 지난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PMI도 기준치를 계속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대규모 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물류 지연, 중간재 공급 차질,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현재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최근 국내에서도 커피값이 많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광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지난해 2월 2%에서 금년 2월에는 10.75%까지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한국은행이 전망할 당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이어서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 있다는 판단에 전망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망 당시 러시아는 양호한 소비 증가세,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서 그 향후 러시아 성장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 역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00를 넘어서고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유의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유가는 지난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락하였다가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 생산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중부 지역 한파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증대된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왼쪽 파란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그 최근 OECD 국가의 원유 재고는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금년 1월 중 26.8억 배럴 정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4년 중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오른쪽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보시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이전 주요 전망 기관들은 하반기 이후 수급 불안이 완화되면서 유가가 점진적으로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보았고, 그러나 이제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양상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원자재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와 석탄 등 여타 원자재 가격은 금년 들어서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공급을 중단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유럽 지역의 동절기 기온 상승, 천연가스의 대체제로서의 석탄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조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이런 천연가스 가격은 코로나 이전 대비 4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향후 수입선 다각화 등으로 공급 차질은 일부 완화되겠지만 그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에 따른 초과 수요 지속 등으로 상당 기간 예년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은 견조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력난으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중국의 공급 제약이 점차 완화되고 칠레나 아프리카 등 주요 채광국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은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기상악화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수확량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표를 보시면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타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다가 수급 여건 개선으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맡은 세계 경제 전망 부분이고, 이어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병수 과장입니다. 저는 이어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전망 설명에 앞서 전망의 주요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에 대한 전제입니다. 저희는 이번 전망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제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2, 4분기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를 작년 11월 전망 당시 저희가 전제했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난 11월 전망 때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겠으며 그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금년 하반기, 즉 작년 하반기에 이어 내년, 올해를 의미하죠. 올해에도 경제활동 제한의 완화 기조가 지속된다고 보았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내년 이후, 즉 올해 이후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겨울철 들어서 겨울철 재확산,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주요국에서 감염병 확산세가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국은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감안해서 방역 조치 완화 기조가 조금 늦춰지는 것으로 이번 전망에서는 전제를 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를 보시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 감염병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활동 제한이 올해 2, 4분기 이후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작년에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었는데 겨울철 감염병 재확산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조금씩 늦춰지는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면서 점차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경우 점차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 여건에 대한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제시된 전제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생하기 전, 즉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게 악화되기 전에 저희가 전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나 주요국, 미국이나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제재들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 그런 게 반영이 될 경우에 여기서 전제한 대외 여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대외 여건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방역 조치 완화, 또 신흥국의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교역은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금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으로 원유가가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국제 유가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지금과 같은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다면 이런 대외 여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첫 번째로 지출 부문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상품 수출 이러한 지출 부문별로 최근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종합해서 전체 GDP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자 수, 실업률, 고용률 같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최근 동향과 그리고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의 물가 여건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물가 지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민간 소비는 감염병 확산세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대면 서비스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화 소비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감염병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주체가 감염병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세의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민간 소비 관련된 그래프를 보시면은 민간 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작년에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감염병 확산세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시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회복 흐름이 이어졌고요. 특히 이 4, 4분기에는 정부가 작년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 빠르게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 들어서는 다시 겨울철 감염병 재확산이 나타나고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 민간 소비는 당분간 지금의 감염병 확산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소득 여건이나 또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서 회복 흐름을 빠르게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가계 소득 측면을 보면은 고용이나 임금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자영업 업황도 부진이 완화되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임금도 점차 상승할 것이란 그런 소비자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 업황을 조사한 BS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경기 체감을 조사한 지수인데요. 이러한 BSI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 또한 최근에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리 지수가 크게 약화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소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대면 서비스나 이런 소비의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약화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문별로 좀 살펴보면 재화 소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면 서비스 소비는 회복 흐름이 점차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재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온라인 쇼핑 금액 및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금액이 상당히 가파르게 계속 상승 중에 있고 또 비중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감염병 확산세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즉 온라인 쇼핑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재화 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화 소비 양호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에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은 대면 서비스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 옆에 그래프,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밑에 막대가 코로나 확진자 수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요 선 그래프가 신용카드 지출, 즉 대면 서비스 관련 신용카드 지출입니다. 보시면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었던 이게 작년 겨울, 그러니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한 1, 2월 정도까지인데요. 이때 감염병 겨울철 확산세가 나타났을 때 소비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때 이제 작년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지출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겨울철 재확산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나타나면서 그 대면 서비스 카드 지출이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이런 확산세를 감안을 했을 때 그 주춤한 크기가 과거에 비해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은 다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빠르게 되찾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소비에는 국외 소비도 있습니다. 국외 소비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저희들이 쓰는 그런 소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출입국 관련 제한이 있어서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과 코로나19 이후 이제 소비를 그동안 못하면서 누적된 가계저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가계저축은 향후 감염병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은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과 같은 민간 부분에 대한 이전 지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민간 부분에 대한 이전 지출은 다시 민간 소비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 투자입니다. 설비 투자는 금년 들어서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기계류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는데 이러한 영향이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영향이 미치면서 설비 투자에도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설비 투자는 IT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고 또 자동차 생산 차질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비 투자 왼편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다소 부진했다가 꾸준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제 IT 수요도 견조하고 또한 글로벌 경기 회복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점차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나눠서 보면은 여기 오른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부문별 설비 투자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IT 투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진했다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IT 투자가 그래서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뚜렷한 증가세를 여기서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이미 설비 투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워낙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경향도 있었고 그런 것에 힘입어서 설비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상황에서 그러한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봤을 때 IT 부분 투자도 양호한 수준을 계속 이어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BIT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또는 자동차 생산 차질 이런 거를 점차 완화된다고 봤기 때문에 BIT 부분도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BIT 부분에는 신성장 산업, 특히 이제 배터리나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 관련 사업들 이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투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회복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조업을 보면 제조업 IT 부분의 경우 반도체 쪽, 특히 이제 메모리 부분보다는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 투자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OLED 분야의 투자가 지난해와 좀 비슷한 규모로 지난해 워낙 선제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투자는 다소 줄어들겠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파운드리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폴더블 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OLED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BIT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그래프가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을 나타낸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배터리와 같은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터리 말고도 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올해부터 배터리나 백신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설비 투자를 보겠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설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은 늘어나는 데이터 관리 수요에 대응하여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대면 서비스 관련 분야의 시설 투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입니다.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자체는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는 부문은 아닙니다. 이런 R&D 투자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R&D 투자 같은 경우에 기업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정부의 관련 예산도 확대되고 있어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IT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기타 지식 생산물 투자라고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인데 이런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AI,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비즈니스에 많이 적용되는 추세라서 관련 소프트웨어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 금년 들어서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 차질의 하나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서 건설 자재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고 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건물 건설의 회복 흐름이 주춤하고 토목 건설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 투자 왼편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건설 투자 그래프가 이제 보시면은 좀 부진했다 회복했다 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토목 건설이 부진했고 건물 건설도 회복이 좀 지연되는 모습이 있어서 다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제 옆에 보시면은 건설 투자 비용 지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이 이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이제 건설 자재 가격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료 중간재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용 중간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역시 건설 관련 디플레이터 지수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 투자 관련 비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년에는 점차 건설이 개선되고 토목 건설도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 수준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가 또 높은 수준이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러한 건설 투자 회복세를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투자는 회복세를 나타나겠지만 그 회복 속도는 보다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를 부문별로 보겠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건물 건설 같은 경우에 주거용 건물 건설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건설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선행 지표들이 있는데요. 주택 인허가라든지 또 수주 그리고 착공 실적과 같은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들 선행 지표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공사 물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왼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착공 면적 관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투자와 누적 착공 면적 관련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선이 주거용 누적 착공 면적입니다. 착공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거는 주거용 건설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선행 지표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거용 건물 건설은 앞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도 많습니다.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 많은 점도 주거용 건물 건설 흐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대출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주택거래 감소는 주거용 건물 투자의 증가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용 건물 건설을 보면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이제 상업용과 이제 공업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상업용 건물 건설 같은 경우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비주거용 건물 투자를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상업용 같은 경우에 이제
가파른 이제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져 왔고요. 이게 이런 증가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업용 건물 건설이 또 있는데, 공업용 건물 건설은 이제 지난해에 설비 투자도 그렇고 대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이제 그런 건설이 진행되었고, 또 물류 창고 이런 건설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의 건설이 진행된 것에 따른 기저 효과로 올해에는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건설 투자는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목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발주 계획 규모도 증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토목건설은 지난해 부진에서 점차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수출입니다. 상품 수출은 그간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이제 대면 활동이 조금 꺼려지게 되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는데, 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IT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이런 IT에 강점이 있다 보니 수출, 글로벌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IT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상품 수출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IT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 철강과 같은 이제 수출 주력 품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수출 주력 품목들이 모두 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년에도 글로벌 제야 수요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출은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편에 이제 글로벌 교역과 성장, 그다음에 우리 상품 수출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은 우리 상품 수출과 세계 교역 신장률 또는 세계 경제 성장률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이후 20년에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세계 경제도 부진하고 상품 수출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21년에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23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가율을 보시면은 작년에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내년에는 이제 조금 낮아지니까 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수출 규모 자체를 보면 이때 부진했다가 기저효과로 워낙 높이 오른 이런 증가율이 높아지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가 이때 21년도 작년의 수출 금액 자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봐도 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수출 규모에서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진다고 봤을 때 수출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통관 수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작년에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랑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낮아지만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증가세를 지속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통관 수출도 요 IT 부분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뉴스에도 2월 달 통관 수출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통관 수출이 IT 제품, 또 철강, 또 뭐 자동차, 석유 제품, 저희 수출 주력 상품 대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상당히 수출 금액 자체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T 부분의 통관 수출을 보면 IT 부분 통관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PC나 서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높아서 관련된 수출 품목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BIT 부분 통관 수출 같은 경우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또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서 이에 힘입어서 BIT 부분 또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통관이라는 수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개무역이나 그다음에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직접 해외로 보내는 해외 인도 수출, 이런 게 이제 무통관 수출인데, 무통관 수출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출 부문별 동향과 전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전체 경제의 GDP 성장률을 예측해 보면은 국내 경제는 대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글로벌 경제 활동 재개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는 지난해 4% 성장을 했고 올해는 3%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2.5%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지만 저희 잠재 수준, 지금 잠재 수준은 저희가 2%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잠재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기준으로 이 작년도 연간 숫자가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망을 할 때에는 2021년 4, 4분기가 속보치가 발표된 상황에서 전망을 했는데 3월 3일 기준으로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그 잠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GDP 성장률은 4.0% 동일했습니다. 속보치랑 동일했고, 물론 4, 4분기가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연간 전체적으로는 4%로 동일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통계국에서 발표한 4, 4분기 GDP 잠정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부분별로 잠깐 보시면은 이제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 작년에 3.6%로 굉장히 좋은 회복세를 보였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방역 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서 3.5% 좋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6%로 회복세가 좀 낮아지지만 그래도 장기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이때에는 감염병의 영향이 적어지면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이 많이 되고, 그동안 회복세가 빨랐던 재화 소비는 다소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의 리밸런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작년에 워낙 선제적으로 특히 상반기에 많이 몰렸습니다. IT 부분 중심으로. 그 연간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대신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이 좀 있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돼서는 다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부진했는데 올해에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공급 차질, 즉 건설 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점차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수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그러한 증가세가 높아진 후에 수출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성장률을 좀 금년과 내년 중 성장률을 이제 좀 내수와 수출 기여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년과 내년 중 내수 기여도는 지난해에 이어 큰 폭의 플러스를 이제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수출 기여도는 지난해에 비해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내수와 수출의 순성장 기여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이제 부진했는데 21년도에 작년에 이제 크게 회복된 모습입니다. 특히 수출, 이 초록색이 이제 수출인데요. 수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수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이게 뭐 기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면서 대신 이제 내수가 경기 회복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률 전망치를 보시면 이제 성장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이러한 계속해서 대내외 여건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성장 경로상에도 저희가 3.0% 성장할 것으로 올해는 내년 2.5% 성장할 것으로 봤지만 이러한 성장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먼저 상방 리스크를 보면은 첫 번째로 방역 조치가 조기에 완화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감염병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서 완화되면서 방역 조치 또한 해제가 되고 이러면은 경제 주택의 소비 활동이 크게 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제에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책 확대입니다. 지금 최근에 추경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곧 집행이 될 건데 이런 추경도 우리 경제의 이제 성장에 성장 회복에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런 추경 말고도 추경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는 우리 경제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계속 좋은 모습을 지속한다면은 이 또한 우리 경제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방 리스크를 보면은 최근에 감염병 확산세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된다거나 더 심각해지거나 하면서 방역 조치 완화도 좀 더 미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는 우리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 차질, 최근 차량용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원자재 수급 불안이나 이런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완화가 지연될 경우에 이 또한 성장 경로에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는 경우인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지거나 또는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력한 제재가 이제 도입이 돼서 실시가 될 경우에는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이제 전망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고용 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 동향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취업자 수가 113만 5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2000년 3월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1월 실업률은 3.6%로 작년 12월 3.8%에 비해 소폭 낮아졌습니다. 향후 취업자 수는 경기 회복과 함께 방역정책 완화, 정부 일자리 사업에 힘입어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나눠서 보면은 제조업은 이제 아까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IT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도 좀 차질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힘입어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의 SOC 사업 예산을 보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또한 주택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관련 취업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이제 감염병 확산세가 심화되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제 회복을 이제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감염병 확산세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회복세를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감염병 확산세 심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크게 늘고 있고 이와 함께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도 늘어났으면서 늘어났고 또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개선되면서 서비스업 고용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오른편에 이제 서비스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감인데 요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지난 겨울철 재학산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이고요. 요 두 개 이제 빨간색하고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작년 12월과 그다음에 올해 1월 이제 취업자 수 증가입니다. 서비스업 관련돼서. 그래서 지난 겨울철 학산기에는 상당히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이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겨울철에는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대부분 감소폭이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감염병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조금 증가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감염병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고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감염병이 이제 취업자 수나 고용이나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옆에 이제 공공행정 보건복지 이건 이제 또 감염병 관리 인력들을 중심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이 여타 서비스업은 이제 운수 창고 그다음에 전문 기술 또는 정보통신업 쪽이 취업자 수가 늘면서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은 이런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감염병 전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는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이게 증가입니다. 단위는 10,000명이고요. 전년 대비 증가입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는 취업자 수 증감에도 고용에도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 전망을 보시면은 먼저 취업자 수는 작년에 37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올해는 28만 명, 내년에는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복세가 계속된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7%였는데 올해는 3.6%, 내년에는 3.7%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5%였고요. 올해는 60.6%. 내년에는 60.7%로 이제 비슷한 수준 내에서 이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제 물가에 대한 물가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 여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물가 여건을 이제 해외 요인, 국내 요인, 기타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해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요인에서는 원유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곡물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왼편에 국제 원자재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은 두바이유 가격이랑 또 곡물 가격 지수가 이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이제 지금 $100 선까지도 상회하는 선까지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런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제 $1 환율 또한 우리 경제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 환율도 지금 최근에 보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이제 형성되면서 미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1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내 요인을 보시겠습니다. 국내 요인을 보면은 GDP 갭률이 금년 상반기 중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측 압력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향후 1년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2%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은 그에 따라서 물가도 이제 상승한 측면도 있고 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이 기대하는 여기 이제 좌측의 그래프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인데요. 일반인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율이 향후 1년에 2.7%라는 거고, 요 파란 선은 이제 전문가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5년 후 앞으로 향후 5년 후 인플레이션율이 얼마일까 했을 때 전문가는 이제 2.1% 이게 이제 물가 목표 수준 저희 물가 목표 수준이 2.0%인데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명목임금이 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명목임금은 최근 업황이 개선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어서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요인을 보겠습니다. 기타 요인을 보면 먼저 외식 물가가 있습니다.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 수요 회복,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빠르게 오르고 있고 물가 상승 확산세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재 가격을 보면 자동차, 가구를 중심으로 이런 공급 병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름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 4분기 이후 예정된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정부의 공급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연기는 반대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올해 4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는데 이 유류세 인하 조치는 향후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인하 조치가 연장되거나 인하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추가적인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집세가 있습니다. 물가 구성 항목 중에 집세가 있는데 이게 전세나 월세 가격을 이제 의미하는데 전세나 월세 가격이 최근 오름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이 집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가 여건을 바탕으로 물가 전망을 해보면은 금년중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2.5% 수준이었는데 이 지난해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올해는 3.1%, 내년은 2.0%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이 2%인데 이 2%를 상당폭 상회하는 3.1% 이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상당히 폭 상회하는 3.1% 나타날 것을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그 목표 수준에 이제 점차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국내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도 있었고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근원 물가,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지금 2%를 상당폭 상회하는 작년에는 식료품, 에너지 제외한 근원 물가가 1.4%였는데 올해는 2.6%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원 물가를 식료품, 에너지 제외도 있지만 농산물, 석유로 좀 더 이제 농산물, 석유로 제외한 그런 지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수를 봤을 때 작년에는 그 지런 지수가 1.8% 상승했는데 올해에는 2.8%, 내년에는 2.2%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물가에 대한 전망에서 이제 향후 물가 전망 경로상에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방 리스크와 하방 리스크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상방 리스크가 항목이 4개, 하방 리스크 항목이 2개인 걸 봤을 때 상방 리스크가 더 크게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 리스크를 보시면은 유가나 천연가스와 같은 이제 에너지 가격의 오름세가 더 확대되는 경우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소비가 또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은 이것도 수요 증가로 나타나면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 조기 완화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화도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 병목의 영향이 또한 확대될 경우에 이는 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상승세, 이러한 식료품 가격 상승세도 역시 상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방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면 이는 경제와 반대로 물가에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면 이는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오름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지금 상방 리스크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물가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상품 수지의 경우 수출이 양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원재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수입이 크게 늘어 흑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 글로벌 재화 수요의 견조한 흐름으로 음손 수입이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하반기 이후 내국인 해외영이 일부 재개되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원소득 수지의 경우 세계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지만 성장세는 작년에 비해 다소 낮아지면서 배당 수입이 줄면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전망을 보시면은 이제 경상수지 먼저 흑자 규모를 보시면은 작년에 연간으로 883억 달러 흑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올해는 70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680억 달러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품 수지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작년에 762억 달러 흑자였는데 올해는 680억 달러 흑자, 내년에는 750억 달러 흑자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보시면은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제 통관 수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수입도 마찬가지로 늘면서 이 수요가 회복되면 수입도 같이 늘기 때문에 수입도 회복이 되면서 상품 수지가 그렇게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가 상당히 좋은 규모,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고 통관 수출이 증가폭이 조금 둔화되고 수입 통관의 증가율도 조금 더 낮아지면서 비슷한 규모지만 이제 흑자 폭은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수지 같은 경우에 이제 서비스 수지가 작년에 31억 달러 적자에서 이제 올해는 100억 달러, 내년엔 160억 달러. 이제 이게 해외 여행이 점차 재개되기 시작하면은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했을 때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상수지 전망을 바탕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보면은 2021년 작년에는 한 5% 내외 정도였습니다. 5% 내외였는데 올해는 4% 내외 정도, 또 내년에는 3% 중반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수지에 대한 전망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국내 2022년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